신용사태는 항상 이 부동산, 모기지 문제의 도화선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네. 빨리 손을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요즘 이 환시장 좀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무님 요즘 참 이게 환율시장 보면 약간 그 IMF 금융위기 때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전무님은 어떠세요? 많이 높죠. 사실은 많이 높습니다. 이게 그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이 네. 온 것은 몇 번 안 돼요. 안 되죠. 예, 리먼 금융위기, 예, 십몇 년 전이죠. 그렇죠. 벌써, 예, 2008년도. 예. 그때 당시에 1,500원을 넘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또 수합했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 그 다음에 내려갔었고, 네.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이렇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많이 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상당히 뭐 역사적으로 봐도 높은 환율이고 그리고 평균 환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1,130원에서 1,150원 정도가 돼요. 2000년대 예. 그 환율을 갖다가 무슨 뭐 종가 기준이든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한 평균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됩니다. 그거랑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달러 강세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1,400원대는 높아요. 이게 1,450원대를 찍으니까 약간 좀 두려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상계엄 이전부터도 물론 비상계엄 때문에 1,400원대부터 조금 더 네. 뭐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 시작해서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계속 났었어요. 네. 예, 미국이 5.5%대 우리는 3.5% 그렇죠. 금리가 예. 그러니까 한 2%포인트 이상 기준금리 차이가 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이 환율 격차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의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이제 국채금리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물 국채금리. 맞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상승했어요. 4.5까지 올라와 있죠? 예, 네. 좀 계속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한국의 기준금리는 경제 둔화를 좀 우려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격차가.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줬다. 네,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 수출 물품도요. 네. 우리 수출 경제는 맞아요. 근데 수출 물품도 이제는 예전만큼 가격 경쟁력만 따지는 그런 품목들을 수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갖다가 가격 경쟁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조금 그 환율 변동성 자체 때문에 물건을 못 팔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얼마나 질 좋은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파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환율을 갖다가 많이 높아지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 차익을 얻는다 이거보다는 환율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그렇죠. 유지해서 예. 변동성을 낮추어서 안정화돼서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아니 근데 파월이 뭐 이렇게 기준금리 쭉 인하할 것처럼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롤러코스터 내려오다가 갑자기 뭔가 확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이 FOMC에서. 정말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 0.25%포인트 인하한 거 오케이. 근데 내년에 4회 인하하는 거를 마치 2회 인하할 것처럼 그런 전망을 남겼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매 분기에 2번의 FOMC를 하는데 네. 그 말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월, 6월, 9월, 12월 FOMC가 더 중요합니다. 이 S&P 리포트가 나오고.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경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돼요. 네, GDP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봐요. 맞아요. 자, 이렇게 뭐 경기 좋으니까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할 필요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건가요? 글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지표들이요. 미국이 호경기를 아직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올라갔거든요. PC 물가가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과연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위원들의 머리에 자리 잡았고 네. 그래서 9월 달에
위원들은 4번의 인하를 2025년 내년에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2번으로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룡열차, 내려가는 청룡열차에서 브레이크를 확 잡은 그렇죠. 듯한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기 시작한 게 이 PC 물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잖아요, 연준에서. 맞습니다. 이게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전반까지 네, 다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물가 지표라서. 예. 근데 이게 한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나요? 예, 좀 지금 그 2.6%였는데요. 2.8%로 핵심 물가 지수가 있어요. 예, 그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그러한 물가 지수는 헤드라인 PC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2.5 밑으로 이렇게 뭐 형성이 되기는 있지만 핵심 물가 지수가 지금 그 2.6에서 2.8로 오른 게 상당히 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파월 의장의 목표치는 2%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물가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느냐를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관세 정책도 쓸 거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 상승을 높일 만한 정책들이 많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민자 금지도 그렇고. 그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FOMC가 움직인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결정을 하겠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약달러를 추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트럼프 일기에서도 뭐 무역 마찰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그러니까 약달러를 만들어서 미국 물건을 많이 수출하겠다. 네. 그래서 무역 적자 줄이겠다. 이게 맞습니다. 트럼프의 기조니까.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가라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미국의 경기를 좋게 만들고 기업들의 최선성을 좋게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또 낮아야 돼요. 그렇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결정을 내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 지표들을 그에 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저는 이번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우리 한동안 파월 의장 말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맞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를 신경을 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월 FOMC에서 네. 이때까지 한 번도 재정 정책에 관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무조건 기자들한테 그거는 트레저리한테 가서 물어봐라. 재무부 가서 물어봐라. 예, 재무부에 가서 물어봐라.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소관이 아니다. 단칼에 잘랐는데 자기가 나서서 11월 달에 미국의 부채 문제, 예, 재정 적자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어요. 이건 재정 정책이거든요. 트럼프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일침을 놓는 거 아닌가, 놓은 거 아닌가. 당분간은 이 4.5% 기준금리도 높은 거잖아요. 이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그거 아직 뇌관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위험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내년에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많이 낮아지겠지 예. 이런 기대감에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는 버틸 때가 아닌가 보다. 차라리 네. 빨리 손을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사태들이잖아요. 신용사태는 항상 이 부동산, 모기지 문제의 도화선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어떠한 우려가 발생이 되게 되면 연준은 굉장히 다시 이것을 되짚고 빨리 다시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시기가 다시
빨라질 수 있고요. 청룡 열차가 다시 등령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가속 페달 밟을 수도 있다. 네.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을 할 걸로 예상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로 유지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을 미국이란 나라, 물론 뭐 최강의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거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바이든한테 패배를 해서 4년 동안 사실은 지금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면 네. 앞으로 미국은 부채 한도가 없어져야 된다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모들과 이러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이용해서 심지어 여당까지도 네. 공화당까지도 압박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부채 한도가 없어질지는 앞으로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이제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미국 경기에서 지금 전무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불안하고 좀 아슬아슬한 지점은 어디예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채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 투자했던 대규모로 투자했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예. 네, 또한 지금 그 소비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 미국 코로나 지원금 다 떨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사이클로 볼 때는 미국이 경기 둔화기, 침체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지금 시간이 문제지 경기 둔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하고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엔화와 달러는 기본적으로 달러는 뭐 물론 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안전통화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네. 엔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요새 많이 이렇게 가치가 하락해서 그렇지 예전부터 안전통화로 이렇게 인식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2엔 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환율이 155엔대까지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 50% 이상 갑자기 한 3, 4년 동안에 네. 평가 절하가 된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확 떨어진 거거든요. 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큰 변화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단기간에 일본은행이 이것을 갖다가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앞으로 왜냐하면은 디플레이션이 1, 2년 동안에 생긴 게 아니라 벌써 2, 30년 동안 물가 침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일본의 국민들의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보수적으로 확실할 때 하자. 그러면서 일본 의원들이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전에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2%를 달성했느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년 4월 춘투까지 가본 다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 기조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5%. 근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 아직도 1%대. 이게 워낙 격차가 커서 결국 이런 엔화의 약세는 또 금리와도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1월에 BOJ가 금리를 올린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미일 간의 어떤 금리 격차는 확실히 줄어들 거고 이거는 우리의 환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워낙 상대적인 거잖아요. 통화 가치라는 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교역국이고요. 또한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통화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바로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상단이 0.25%입니다. 미국은 4.5%죠.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행이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0.25%에서 한 15bp, 0.4%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올려도 0.5% 내년 네. 1, 2월 달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행이 올리는 속도보다 사실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사실 더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일본 엔화의 가치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아직도 0.5%가 안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미국은 상당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릴 수 있는 폭이 지금 많아요. 연준은. 그래서 사실상은 일본은행의 그 금리 인상이 엔화에 주는 영향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하하는 것이 엔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엔화에 주는 영향이 현재는 지금 달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우리나라 그럼 금리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올해 안은 다 끝났죠. 금통위가 다 끝났고 내년 이제 1월 달, 예. 2월에도 있죠. 2월 말하고 3월 이제 걸쳐서 아마 예. 그럼 과연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그리고 세계 정세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기준금리를 조금 내려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서민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게다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산성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 수출 경기로 본다면 수출 상황도 지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걸 낮추게 된다면 다른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계부채, 가계부채, 또 부동산. 환율,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물론 통화 정책만으로 다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각 개개별로 영향을 주는 영향들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언론에서 1,500원대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1,500원대 환율이 현재 지금 12월 말로 본다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1,450원대를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50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500원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 레벨에서 거래가 되고 나중에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분쟁에 그런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또 반대 방향으로 확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약달러를 급하게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환율은 신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거는 예측은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지금 현존하는 모든 변수들을 적용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향후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